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도 지나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6주차 강의 녹음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10월 달이 되면 중간고사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원래 당초 예상했던 대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사례관리 전공심화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좀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뭐 추석 연휴 지나고서 계속 그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 수업에 관한 부분도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견도 좀 여쭤서, 백석톡으로 좀 여쭈어서 의견들을 좀 많이 모아 보았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해지면서 대면 수업보다는 지금처럼 이제 비대면 수업들을 좀 많이 원하고 있으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방향이나 중간고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도 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곧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중간고사가 끝나고 8주차부터 이제 여러분들 제2부 사례관리 실제에 있어서 실제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사례들을 좀 검토하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사례관리 회의나 슈퍼비전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그 대면 수업을 강의실에서 함께 모여서 조별로 이제 발표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그 사례관리의 케이스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의견들을 좀 한번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한번 좀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좀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학습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수업을 좀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장에서 좀 타당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주차부터 이제 저희가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수업 진행 방법에 있어서 고민을 한 거를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8주차부터 제 6장서부터 이제 12장까지 강의를 그 발표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팀을 작성을 해서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함께 그 두 팀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발표 자료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레포트도 내실 준비를 하겠지만, 그 자료를 만드시면서 발표하는 것들을 좀 각자 이제 휴대폰이 되었든 뭐가 됐든 이렇게 녹음을 좀 하셔서 저한테 좀 녹음을 하셔서 좀 발표 자료들을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뭐 제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걸 보내주시면 각 팀별로 발표한 자료들을 함께 강의 시간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함께 공유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들을 함께 보고, 그 다음에 그 발표에 대한 어떤 코멘트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사례에서의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좀 들어보고 어떻게 수업들을 이해하고 계신지도 좀 보아가면서 함께 토의하가는 시간들 온라인상에서 토의해가는 어떤 과정들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8주차 수업에 담당하시는 첫 번째 발표, 제6장 1인 가구를 위한 사례관리가 이제 김지혜 선생님, 김소민 선생님 두 분이신데요. 그러면 이제 8주차니까 10월 23일 날이 이제 8주차 발표가 되시는 거네요. 그러면 7주차 중간고사 되기 전에 최소한 수업 시작 일주일 전까지는, 수업 시작 일주일 전 일요일까지는 좀 동영상으로 발표하시는 자료들을 직접 하시면서 동영상으로 녹음을 좀 하셔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23일 발표하실 분들은 늦어도 10월 17일 날까지, 첫 주 선생님들은 10월 17일까지 강지혜 선생님하고 김소민 선생님은 그 1팀은 제6장 1인 가구를 위한 사례 관리를 이제 발표 자료도 준비하시고 실제 발표하시는 것들을 녹음을 하셔서
예,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별 발표에 있어서 동영상은 10분 이상에서 15분 정도, 예, 저 강의 자료, 발표 자료를 실제 발표를 하시면서 그걸 녹음을 하셔서 저한테 10월 16일까지, 예, 10월 16일까지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7장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례 관리는 김주희 선생님, 그 다음에 박연주 선생님이신데요. 10월 16일이 아니라 이제 이분들은 그 다음 주가 되겠죠? 10월 23일이니까, 10월, 어디 보자. 그러면 이제 강지혜 선생님, 김소민 선생님이 10월 17일까지 저한테 동영상을 발표 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셔서 녹음 동영상 녹화를 하셔서 저한테 17일까지 보내주시고요. 2조 선생님들은 24일까지, 그 다음에 3조 선생님들은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전까지 저한테 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편리한 방법으로 되도록이면 메일로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톡은 뭐 이제 긴 것들은 또 이제 받아서 보는 것들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동영상으로 녹음을 하셔서 저한테 일주일 전에 미리 좀 보내주시면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강의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코멘트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강의하면서 어떤 부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다양한 시각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논의해가는 배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러한 과정들도 다 평가에 반영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성적에도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로 팀별로 좀 유기적으로 좀 논의들을 하셔서 어쨌든 두 분씩 하시고 맨 마지막 부분이 이문호 선생님이 혼자서 12장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 누군가 발표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정하셔서 서로 협의 잘 하셔서 동영상도 제작을 하셔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사례관리 실제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례관리 공부를 하시면서 케이스를 한 가지 사례를 공부하시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발표하시고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를 저희 수업 동영상에 녹화 탑재를 해서 같이 많은 다른 학생분들도 같이 보고 또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들도 좀 주시면 같이 공유해서 백석톡에서 공유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한 어떤 다른 학생분들 아니면 다른 어떤 시각에서 함께 논의해보고 그 사례를 공부해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그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업 방법으로 진행을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동영상은 15분 내외로 제작을 하셔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수업으로 만들어서 함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동영상도 함께 수업으로 만들어서 모든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수업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발표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공부해가는 방법들로 진행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조별로 미리미리 논의를 잘 하셔서 미리미리 만드셔서 제 날짜에 다 올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주차 중간고사 이후에는 어차피 대면 수업을 못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공지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내용들은 또 정리해서 백석톡에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사례관리의 제5장 사례관리 실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관리의 실천 과정은 이제 초기 과정,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정 과정, 그 다음에 그 사정을 통해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 그 다음에 실행 및 점검의 과정, 그 다음에 평가 및
종결 과정 이렇게 5가지 단계로 그 과정들을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초기 과정인데요. 첫 번째 초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그 사례 관리에서의 가장 첫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례를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접수하는 인테이크 과정이라고 하는 접수 과정.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클라이언트가 우리 사례 관리의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사례 관리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타기관에 의뢰하게 되는 어떤 과정일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는 클라이언트를 선정하는 어떤 그런 과정. 이 세 가지 과정을 이제 우리는 초기 과정이다. 이렇게 사례 관리에서의 초기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과정에서의 그 사례 발견은 첫 번째가 그 클라이언트를 직접, 클라이언트가 직접 요청하는 과정,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으로 사례 관리 기관을 방문하여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이제 사례 발견의 첫 번째 과정이다. 첫 번째 케이스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클라이언트의 직접 요청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의뢰입니다. 이 의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기관 내부에서의 의뢰, 또 타 기관에서의 의뢰, 또는 그 클라이언트를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지인이나 비공식적인 어떤 기관이나 이웃에 의해서 타인에 의한 어떤 의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이나 학교, 경찰, 공공기관, 그리고 가족과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의뢰가 바로 이러한 두 번째 의뢰에 해당한다. 사례 발견의 두 번째 의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담소에서도 거의 이제 찾아오시는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뭐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것들 어쨌든 그렇게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고, 지금 두 번째 의뢰에서 있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법원이나 경찰에 어떤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경찰에 신고되어 있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으로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무 교육기관, 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경찰서나 법원에서는 저희 기관으로 이렇게 그분들을 다 의뢰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바로 그 기관 내부의 의뢰 또는 타 기관과 타인의 의뢰, 즉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이나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이나 법원이나 이런 기타 공공기관, 또 이웃 가족들 중에서 자기 가족 구성원들의 치료를 위해서 전문 기관을 찾아가서 의뢰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 발견의 과정에서 두 번째가 바로 의뢰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보통 아웃리치 서비스다라고 하죠. 아웃리치는 직접 바깥으로 나가서 그 클라이언트에게 도달하는, 즉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가는 발견이다. 그래서 아웃리치는 사례관리자와 사례관리 기관이 적극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찾아 나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와 또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동기가 부족한 경우에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관이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토셀랜드라고 하는 연구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례관리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대개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사례관리의 어떤 그 정의에 있어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문제가 시급하거나 욕구가 다양하거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클라이언트 스스로 서비스를 주는 기관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게 더 큰 문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아웃리치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한, 또 사례관리자로서 아니면 사회복지 기관들이 좀 준비해야 될,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하는 어떤 자세들이 필요한, 활용해야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사례 발견의 어떤 방법의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에야 이제 뭐 에이즈 환자가 이제 치료약도 많아지고 이제 큰 어떤 사망에 이르는 일들은 드물어졌습니다만, 예를 들어 에이즈 환자라든가 아니면 치매 노인들,
아니 소수자라든가 아니면 뭐 노숙인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초기에는 그 노숙인들이나 뭐 그분들은 이제 자유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을 찾아가서 직접 상담도 하고 왜 노숙을 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가족은 없는지, 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저희가 직접 다 찾아가서 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누구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시고 밥을 준다고 그래도 뭐 이렇게 그동안 그 살아왔던 삶이 녹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으셨던 분들이어서, 아니면 누군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또 오히려 반대의 경우처럼 굉장히 뭐 말이 끝이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그 아웃리치 서비스들을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 자원봉사자분들하고 함께 나가서 이제 그런 어떤 서비스들을 진행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분들은 대개 사회적으로 어떤 낙인이 찍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누군가 뒤에 숨어 있으시려고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잘 나서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런 커밍아웃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들이죠.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자기만의 어떤 공간이나 아니면 좀 피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외부에 노출되기를 굉장히 꺼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실제로 그러한 분들이 또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시고 받으셔야 건강하게 아니면 본인이 어떤 필요한 서비스나 욕구들을 좀 충족시켜 나가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아웃리치 서비스가 아주 좀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사례 관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아웃리치 방법들을 좀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리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를 찾아서 발로 뛰는 서비스,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또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해소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의 실천 경험적인 연구들에 보면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죠. 김영숙이나 임효연, 신호라 선생들이 내냈던 그 실천 경험 연구들을 좀 보면 사각지대를 발견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즉,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은 사회복지가 뭔지도 모른다. 그래서 케이스 발견이 중요하고 그것에 역정을 두고 있다라고 실천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아웃리치 서비스의 필요함들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또 예방적인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사례를 좀 보면 술 때문에 간이고 정신이고 모두 망가질 대로 망가진 분이 센터에 오셨다. 본인은 회복을 원했지만 손쓰기에는 너무 늦어서 한 분의 클라이언트를 땅에 묻었다. 조금만 일찍 발견했어도 사실 수 있었는데 치료받을 수 있고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그분의 건강을 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또 금주하거나 뭐 하는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드시고 있는 술의 양을 좀 줄여서 건강 관리를 좀 신경 쓰실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찾아갈 수도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평생 동안 죄책감으로 남을 것 같은 마음속에 어떤 그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후로는 케이스 발견을 위해서 틈나는 대로 찾아 나서는 게 아웃리치 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라고 실천 경험 연구에서 사례를 볼 때 이런 어떤 아웃리치 서비스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많았다라는 걸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15년부터 서울에서 모델링 사업을 했던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 이런 경우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정착에 어떤 것들을 보면요, 그런 지원 맞춤형 모델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바로 그 아웃리치 서비스들을 실제 기관이나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사회 자원들이나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연계를 좀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의 정기적인 아웃리치 수행을 비롯해서 지역사회 차원의 민관협력,
그리고 사각지대 접촉 가능한 조직 결정 및 그 운영하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는 경우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요. 그러한 것들의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의 수영동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45곳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해요. 동사무소에서. 즉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다 실제로는 사례관리 케이스도 다 관리하셔야죠. 뭐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또 실제 찾아가는 서비스 그 아웃리치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좀 발굴을 하고자 해도 그런 것들이 진행하는 게 시간적으로 행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소와 뭐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거나 뭐 남부민 일동 같은 경우에는 구멍가게나 여관 운영자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에 참여시켜서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나 그런 그 기관들의 어떤 이런 업무 협약을 아니면 어떤 업무 협조 내용들을 좀 만들어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연산구동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님, 또 관내 단체원 586명이 참여해서 복지 레이더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이분들이 발견을 해서 뭐 동사무소에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알려준다든지 의뢰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실제로 그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마을마다 실제 접근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아웃리치 서비스를 대신을 해서 해주시는 거죠. 또 부산뿐만 아니라 광주 서구에도 2224명이 참여한 SOS 희망기동대를 구성을 해서 이러한 어떤 아웃리치 서비스를 실천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또 독거노인 사랑잇기 문안사업하기 뭐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전북 익산의 경우에도 복지 사각지대 전수를 조사를 한다거나 또 마을 경로당과 회관 등에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간다거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사회관리자 선생님과 지역사회 기관이나 자원들 간의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아니면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내는 찾아가는 서비스들을 이렇게 활성화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과정 중에서 사례를 발견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인테이크라고 하는데요. 인테이크는 뭐 영어로 하면 그냥 뭐 접수 뭐 이렇게 되겠죠.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 굳이 한다라 그러면 접수인데요. 공식적으로 사례를 발견을 하고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과정이 바로 인테이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초기 면접지 인테이크 시트를 작성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기관에서의 서비스 제공 적합성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전문 분야가 아니다. 라고 한다라 그러면 당연히 외부 기관에 또는 그 해당 기관에 우리보다 더 잘하는 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를 발견하는 과정에도 의뢰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관 내부에서의 의뢰, 기관 외부에서의 의뢰, 뭐 다른 어떤 지인이나 가족의 의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도 인테이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의뢰를 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뢰할 때에는 당연히 클라이언트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클라이언트에게도 의뢰를 해드리는 사유나 아니면 의뢰 기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기꺼이 그쪽 기관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면접지에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양한 어떤 초기에 알아야 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아주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보들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그런 초기 면접지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지 안에서 벌써 이제 클라이언트 욕구는 무엇인지, 기본 정보는 어떤 게 있는지, 또 클라이언트의 가족사항은 어떤지, 뭐 현재의 생활사항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이제 그 대상 판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은 보통 대상 판정에서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 대상이 된다, 아니면 대상이 되지 않을 거다. 대상과 비대상으로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으로 판정이 되면 우리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긴급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서비스 개입을 할 거냐
하는 것들을 판정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보통 이제 긴급 개입을 하거나 한다라 그러면 보통 내부 사례회의나 아니면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서 어떤 그 서비스 진행 과정들을 좀 결정을 해 나가고요. 그렇지 않고 대상 사례가 고위험군이다, 아니면 비상 상황이다,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외부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모이는 어떤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어떤 그 서비스 대상에게 어떤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가거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테이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면접지에는 사례 접수하게 된 경로, 또 클라이언트의 기본 정보, 또 가족사항,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초기 면접지 양식을 좀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초기 과정에서의 세 번째는 바로 클라이언트 선정입니다. 인테이크 과정을 통해서 사례관리 대상자, 아까 대상자와 비대상자로 구별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대상자가 되면 일반 사례관리를 하게 되겠죠. 모니터링 정도, 아니면 그분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안내를 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일반 사례관리 대상자가 된다라 그러면 클라이언트에게 사례관리 과정 및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고 동의서를 받는 거죠.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니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겠다라는 어떤 동의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와 또 기관의 어떤 각각 서명을 통해서 한 부씩 동의서를 보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관리 과정은 국가나 복지기관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의 어려움, 또는 클라이언트의 어려움, 또는 클라이언트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과 클라이언트가 함께, 또 기관에서는 그 대표하는 그 실제 사례를 담당하는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또 클라이언트와 함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거다라는 것.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도 클라이언트에게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교재 127페이지를 보시면 초기 면접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초기 면접지 양식이 초기 인테이크 초기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접수 번호, 일시, 면접은 누가 하셨는지, 또 면접 참여는 누가 하셨는지, 면접 장소는 어딘지, 면접 경로도 여기 기록을 하게 되어 있죠. 본인이 요청한 건지, 아까 이제 그 클라이언트를 찾아가는 발굴에 있어서, 사례 발견에 있어서 본인 요청인지, 사례 관리자가 발굴한 건지, 기관 내부의 의뢰인지, 타기관에서의 의뢰인지, 주민의 의뢰인지 아니면 기타 사항인지들을 상세하게 기록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상자에 대해서도 간단한 정보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죠. 또 장애가 있는지, 또 건강 상태는 어떤지, 또 질환이 있으면 어떤 질환을 가지고 계신지, 또 보호 구분이나 주거 상태, 또 가족 사항, 또 대상자의 진술, 도움 요청 내용, 또 이런 그 대상자의 진술이나 도움 요청 내용들은 실제로는 클라이언트가 말씀하신 그대로를 원본으로 적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잘못해서 사례관리자 선생님이나 아니면 면접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그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다른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례 당담자의 주관적인 어떤 시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으로 사례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한 그대로를 원본으로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면접자가 당일 면접을 하면서 클라이언트를 비언어적인 어떤 의사표현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든가 어떤 면접자가 느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기록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 판정이 맨 밑에 나와 있죠. 대상 긴급인지 일반인지 비대상인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면접지 양식을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처음 찾아오셨을 때 욕구가 어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사례관리 대상이 되실 건지 아니면 비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처가 한국사례관리학회에서 나와 있는 어떤 표준 양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무암돌봄센터에서의 초기 상담지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신규인지 기존인지 아까 비슷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의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별 특색을 갖춰서 초기 상담지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는 여러분들 교재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례관리 동의서 양식입니다. 클라이언트를 선정하게 되면 서로 이제 동의서를 하나씩 클라이언트도 하나 가지시고 사례관리자가 또 하나 보관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여기 좋은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관리 동의서, 규하와 합의된 내용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로 해서 이렇게 사례관리 합의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도 서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선생님도 서명하고 또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의 의사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이다 그러면 보호자분께서 오셔서 그런 대신 함께 서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초기 과정들을 사례관리 실천 과정에서의 초기 과정들을 진행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2교시에 다시 사전 과정 다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